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이제 방향성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큰 폭의 등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약보합 정도, 그리고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보합에서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날 다우지수만 0.3% 밀리면서 34,000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흐름이고요. S&P 500 지수도 약간은 이제 밀리게 되면서 4,000선을 살짝 턱걸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나스닥 지수는 0.5% 밀리면서 11,780 포인트가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이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거고, 나스닥 지수만 0.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 이 지수별로 시장의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지속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평균 0.2% 밀렸습니다. 전 거래일 날 1.2% 큰 폭으로 밀렸다가 이틀 연속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낙폭이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오른 섹터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방어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세일 때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게 이제 유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만 유독 많이 밀렸습니다. 3.6% 하락을 했고요. 그 뒤로 IT나 서비스 이제 모두 다 성장주들이 속해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성장주 약했고요. 반대로 방어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장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테슬라 딱 빼고는 거의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IT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게 되면요. 이제 모두 다 1%를 전후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급락하면서 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챗 GPT가 오답을 내는 그런 경우도 나왔었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AI가 충분히 완벽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광고부터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요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1.5% 하락을 했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전기차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유독 강하죠. 3.1% 급등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간 그런 모습인데요. 리콜에 대한 악재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콜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콜을 해라, 이러한 지시사항이 안 내려왔고, 실제로 리콜 대상이 된 차들도 계속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악재가 조금은 희석되는 그런 모습도 나와줬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는 이 멕시코 대통령과 공장 증설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도 긍정적이었고, 리튬 회사를 인수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확실히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제조 회사들이 이제 장비 회사들보다는 더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때문에 더 하락을 한 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작년 말, 그러니까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2배가량 좀 상승을 하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이제 오른 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이체 방크 쪽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우려된다라는 걸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하락을 합니다. 2% 중반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이날 인텔,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다 1에서 2%가량 밀리면서 그동안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을 받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이 좀 불확실할 때 이제 헬스케어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제약회사들 전반적으로 흐름을 괜찮게 끌고 나가줬습니다. 배당이라든지 전망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배당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바로 머크사입니다. 2.8% 올랐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배당을 준다라는 내용에 따라 움직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재정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상승세를 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게 되는 경기 소비재들,
괜찮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개별적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콜라를 사 먹는다라고 좋게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게 되면 프록트앤갬블이 2% 올랐습니다. 이 본사를 폐쇄한다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었는데 기각이 되면서 소송 악재가 없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유독 빨갛게 전 섹터가 다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유가 관련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게 되면서 큰 종목도 한 3.8%, 그리고 중소형단에서도 3%를 전후한 깊은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날 섹터를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소재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앨범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 거래일에는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또 하루 만에 이 CATL에서 리튬 값이 하락함에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앨범알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 흐름 연출됐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 다 이 실적에 따라서 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디오앤컴퍼니입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회계 연도상 1분기 실적이 되겠고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2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올해 회계 연도에 생산과 정밀 농업 이쪽 사업부 매출이 2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게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디어앵커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전고점까지 한 번에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7.5% 오르면서 43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도어대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게 되겠는데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외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이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나오게 되면서 7.5% 밀렸다가 시간 외에 강세를 띈 것이고요. 매출이 6억 4,200만 달러 좋았고요. 주당 순이익은 손실이 나왔다는 부분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우선 회사 측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음식 배송 업체를 인수를 하거나 또 뭐 11월에 감원 같은 거를 비용을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내용 때문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자체가 좀 줄어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하면은 수익성이 괜찮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강세를 띄었던 도어대시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마지막에 또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별로 좀 방향성이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시장 분위기 어땠나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가 이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지속되며 다우지수는 제약주의 강세로 인해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약세를 면치 못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13% 하락하면서 9월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하락했고 S&P 500은 0.27% 밀리면서 2주 연속 하락했던 반면 나스닥은 0.6%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점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리치몬드 연방은행의 토마스 바킨 총재는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동의했던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누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과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해 결국 지난달 금리 인상폭을 다소 낮췄지만 향후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남겼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으며 이에 따라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이 남았다면서 매번 0.25%포인트씩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원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오고 있습니다. IMF 쪽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용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주일 안에 IMF의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가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당국과 실무자 차원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 구제금융의 지원이 임박했음을 예고한 바 있으며 IMF의 이사회가 승인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빠르게 시작되게 됩니다.
게오르비 총재는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면서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이 언제 시작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양측이 수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왔다면서 지원 시기가 멀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가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재정 정책과 지배 구조, 반부패, 금융 부분 안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원 이슈 좀 다뤄봤고요. 앞서서 이제 캐시우드 쪽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것들이 좀 내용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쪽에서 슈퍼파이 쪽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엔비디아를 대거 처분한 반면 전자상거래 업체 슈퍼파이는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슈퍼파이 주식을 약 3,500만 달러 규모로 신규 편입했고 올해 1분기 예상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쳐지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한 데 따라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급락한 바 있었습니다. 반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엔비디아 주식을 약 900만 달러 규모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 들어서는 5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고성장 종목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이 회사의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은 지난해에는 67%나 폭락했지만 올 들어서는 28%나 급등하는 등 2014년 1월 이후 출시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스트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름인데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기 적자 증가 뉴스로 요식업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POS 서비스 기업인 토스트의 주가가 2.75% 하락한 19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토스트는 4분기에 9,9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해 EPS 19센트의 손실을 기록한 건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EPS 5센트 손실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분기 매출은 50%가 증가한 7억 6,900만 달러로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고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7억 4,500만에서 7억 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 예상치 7억 5,100만 달러에 부합한 점이 대장초 20% 이상 폭락하던 주가를 반등시켰는데요. 토스트의 연간 매출 예상 규모가 35억 7천만 달러에서 36억 6천만 달러로 분석가들의 예상치 36억 2천만 달러의 대체로 부합한다는 이유로 경제매체 배런스는 올해 회사 실적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은 대통령의 날로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혼조로 거래를 마쳤던 뉴욕 증시 현지 분위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럽도 약보합도로 거의 다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날 독일이 0.3%, 그리고 프랑스 0.2%, 그리고 영국도 0.1% 밀리는 흐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연준 인사들 최근에 계속 50bp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유럽 증시에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제 지표도 힘을 보태주지는 못했는데요. 독일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얼마만큼 돈을 쓰게 되느냐 관련된 건데요. 작년 12월에 21%에서 17%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큼 위축이 되게 되면서 4개월 연속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호재가 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유가부터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계속해서 밀리면서 다시 75달러 중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7%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헤드라인 때도 보셨겠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유가에서는 좀 해석을 했었고요. 또 실제로 겨울도 예상했던 것보다 따뜻해가지고 이 난방유에 대한 수요도 적어진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가도 밀렸고 그리고 난방유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가스 관련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구리 보겠습니다. 9,000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부진한데요. 0.3% 밀리면서 8,990달러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됐고 결국 여기에다 경기 위축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구리 가격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에 따라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거의 보합에서 장중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반락하면서 끝난 상황입니다. 3.8% 하락을 했는데요. 큰 그림에서는 경기 침체론이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이 채권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